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지피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지피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스쌤. 네, 안녕하세요. 다경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오늘 지금 네. 녹음하고 있는데 밖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아무쪼록 비 피해 없으시고 맞아요. 수해 입으시는 분들 없기를 좀 기원합니다. 비가 또 이번에 좀 오래 간다고 하니까 모두들 다들 조심하시고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댓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유튜브에서 휴 윌리엄스님께서 벌 사라진 이야기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아인슈타인 이야기가 떠올랐네요. 이러면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지구도 멸망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치 이게 괴담인 것 같지만 괴담이 아닐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죠. 네, 오늘 초대 손님 또 귀한 분을 또 저희가 모셨는데요. 혹시 한스쌤은 어렸을 때 좀 역사 공부 잘 하셨나요? 사실 저는 네. 고등학교에서 자연계열을 나와가지고 1학년 이후로는 많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는 좀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많이 능력치가 떨어졌었던 기억이 진짜요? 나는데요. 근데 이제 점점 TV 네.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쵸. 뭐 벌거벗은 세계사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손님이 네. 이와 관련된 분이시라고 하죠? 진짜요? 저도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고등학교 때 이후에 처음 이제 역사책을 다시 읽은 것 같은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주인공을 저희가 또 광고 듣고 오늘 초대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에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초대 손님은 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 책의 저자이신 이동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릉에 있는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지리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책 출간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최근에 3세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또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원래 제 전공 그리고 네. 강의하는 과목은요. 네. 지리교육학 그리고 인문지리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지리학자의 입장에서 네. 문명사라든지 지구사, 전쟁사를 지리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일에 아주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첫째로는 이 지리학과 역사학은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뿌리였다가 네. 19세기에 이제 지리학, 역사학 하는 식으로 이제 분과 학문으로 갈려 나온 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흥미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사실 저는 지리학계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사람인데요. 어떻게 독보적이신가요? 바로 이제 오타쿠 지리학자입니다. 아. 역사 오타쿠, 네. 전쟁사 오타쿠로는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리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뿌리도 같다. 겹치는 것도 적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마다 늘상 전쟁사 이야기를 사례로 들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학생들이 교수님 지금 중세 기사 이야기 할 타입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무라이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오타쿠적인 특성, 네. 오타쿠적인 관심사를 개인 취향 아니면 속된 말로 덕성 이 정도로 끝내지 말고 제 전공과 살려가지고 정말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그 전쟁사라든지 문명사를 네. 이제 그 지리학자로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해석해보자 하는 작업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를 집필하게 됐고요. 네. 그 전인 작년 9월쯤에는 이 초안전쟁이라는 옛날에 그 항우와 유방이 싸웠던 그쵸. 이 초안전쟁사를 지리학적으로 재해석한 책도 한번 낸 적이 있고 어. 올 8월이 되면은 인류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요 전쟁사를 이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전쟁이 어떻게 지리적 환경과 연결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쟁들이 세계를 하나로 이어왔는가 이런 책도 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짜 덕업일치의 그 너무 꿈을 이루신 교수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 일을 이제 즐기면서 하는 게 사실 아. 가장 좋은 거잖아요. 즐겁지 않으신가요, 일이? 아니, 아니 즐거운데요. 네. 이 덕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한데. 그쵸, 맞아요. 네, 그런데 교수님이 이제 덕업일치 정말 그리고 너무, 또 네. 학생들까지 이렇게 교수님을 꿰고 계실 정도로. 그쵸. 네. 그쵸. 이렇게 정말 진짜 역사 덕후의 지리학 교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명의 그런 흥망성쇠에 기후변화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새롭고 이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기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사실 기후라는 거는요. 이 지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지리학의 하위 영역에 보면은 기후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후학은 지리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분과에 포함이 됩니다. 이 열대 지역, 온대 지역, 뭐 건조 지역 하듯이 네. 땅을 구분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지구상에 있는 그 넓은 땅을 구분 짓고 분류하는 중요한 키워드, 기준이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기후가 지리학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심지어는 제 책을 읽고서 네. 이 기후와 지리학이 관계가 있는 줄을 알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지리학자, 지리학 전공자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당연히 지리 전공자니까 네. 당연히 기후는 지리학에 포함이 된다. 이런 마인드가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리 전공을 안 한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제 책이 물론 기후 문제, 어떤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계기도 돼야 되겠지만은 제 전공인 지리학에 대한 어떤 인식, 이해를 넓히는데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그 예전에 사실 교과서에서 나왔던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후 중점의 내용이 그쵸. 그렇게 많진 않았던 걸로 보통 기억하거든요. 사건 위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몇 년도 뭐뭐. 맞아요. 그래서 더 기억하기가 네.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그쵸. 이렇게 흘러갈 때 이런 기후라는 것이 중점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맥락에서 흘러가면 좀 더 이렇게 잘 이해가 네, 되고. 흐름 속에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물론 기후학이 이제 전공이시기도 한 건데 기후와 관련해서 조사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자료 수집은 혹시 어디서 하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연구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술 논문, 학술 서적을 검색하는 것은 당연히 몸에 배에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해외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학술지라는 게 보통 투고할 적에는 무료로 투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해외 학술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냐 하면은 학술지 구독이라든지 네. 다운로드 이런 것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아. 예를 들면은 개인이 어떤 그 해외 논문을 한 편 다운받는다. 우리 돈으로 적게는 1, 2만 원에서 많게는 거의 뭐 4만 원, 5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구독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이제 최신 논문을 찾는 데서는 유리한 환경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집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그런 점도 있으셨나요? 마찬가지로 자료 네. 확보였어요. 아. 왜냐하면은 학교 도서관에서 해외 학술지라든지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구독은 해줍니다. 하지만은 전부 다 구독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구독해주는 그 자료는 당연히 문제 없이 얻을 수가 있었지만은 학교에서 구독을 안 하는데 특히나 요긴한 자료, 네. 이런 자료들을 얻는 데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술 서적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요즘에는 이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논문 미리 보기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네. 어떤 도서관에서 구독 또는 비치 안 된 자료여도 최소한 발췌독 정도는 할 수가 있었다. 뭐 당연히 일부 자료는 제가 돈 주고 산 것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교수님 책을 이제 보면 우리 인간의 현생 인류가
남아프리카에서 등장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하라 사막 지역 부근에서 10만 년 동안 갇혀있던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사막과 바다를 건너서 전 세계로 나아갔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현생 인류가 어디서 이제 기원했느냐? 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지만은 네. 가장 이제 메인 주류가 되는 학설은 아프리카 기원설입니다. 이 아프리카 기원설에 따르면은요. 네. 현생 인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중에서도 아프리카 남부, 지금의 이제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쯤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의 기후가 지난 10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더라면은 인류는 지금도 아프리카 남부에서 그저 이제 그 수렵 채집의 생활을 이어가는 다른 동물랑 큰 차이가 없고 단지 두뇌가 뛰어나다 아니면은 뭐 불과 도구를 사용한다 그 정도로 끝났을런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지난 한 10만 년 내지는 12만 년 동안 네. 지구의 기후는 여러 차례 이제 변화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요. 네. 길게는 10,000년 이상을 주기로 반복되어 왔던 빙하기 그리고 간빙기였습니다. 지난 10만여 년 동안 이 지구는 어떤 때에는 빙하기가 찾아와가지고 네. 네. 고위도 지역은 빙하의 면적이 굉장히 컸다. 네.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 기온이 굉장히 낮았었다. 그러다가 이제 간빙기가 되면은 빙하가 많이 줄어들고 네. 그리고 저위도 지역은 아주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열대우림이라든지 사막이 생겨난다. 이런 식의 기후 변화가 자꾸 이제 반복이 되어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빙하기가 되면은요. 네. 고위도 지역은 당연히 빙하가 굉장히 커지겠죠. 네. 그런데 저위도 지역은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분의 증발량이 줄어들면서 이 사하라 사막이 초원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현생 인류는 네. 남아프리카 고향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겁니다. 빙하기를 맞아서 이제 초원을 건너갈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데는 이런 빙하기라는 네, 중요 포인트가 있었네요. 약간 둘리랑 비슷한 건가요? 그런가요? 빙하 타고 내려와. 죄송합니다. 네. 딱 그런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둘리 그냥 네. 고용이 아니고 네. 말도 할 줄 알고 그쵸. 왜 초능력도 쓰잖아요. 그쵸. 두뇌가 비상한. 네. 인간도 똑같았습니다. 네. 만약에 인간이 어떤 그 다른 동물이랑 같았더라면은 기후의 변화가 어떤 찬스, 기회가 못 됐을 겁니다. 인간의 특징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다른 생물하고 다른 포인트가 기후에 대한 적응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자가 백수이왕이다. 뭐 네. 그러지만은 아무리 크고 강한 동물이어도 환경이 바뀌면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빙하기 때 뭐 네. 매머드라든지 검치오 굉장히 크고 강하지만은 환경이 바뀌면은 다 멸종해 버린다. 인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불을 쓰고 도구를 쓰면서 환경에 적응을 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 기후 지역으로 퍼져가서 네. 그 적응을 하면서 이제 그 지구 곳곳으로 퍼져갈 수가 있었지. 안 그랬더라면은 기후 변화가 가져온 그런 이제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그런 동물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동물이 있잖아요. 말을 타고서 유라시아 대륙을 종횡무진하였었던 그런 유목민들이 있었는데 이 유목민들이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유라시아 중부 지역이 거대한 스텝 지대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요. 요 스텝 기후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스텝 기후라는 거는요. 네. 연 평균 강수량이 250에서 500mm쯤 되는 그런 기후입니다. 일종의 건조 기후인데요. 사막보다 조금 더 스뷸한 기후입니다. 사막은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 미만. 네. 그리고 이제 250에서 500mm가 되면은 스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이 스텝 네. 같은 경우에는 사막보다는 스뷸하다고 하지만은 연평균 강수량이 500mm가 안 되면은요. 나무는 물론이고 네. 제대로 된 농사를 짓기도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700, 800mm 이상은 되어야지 그래도 농사가 되는데 스텝 기후의 강수량 가지고는 네. 농사를 제대로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막보다는 스뷸하기 때문에 네. 나무도 못 자라고 농작물을 키우기도 힘들지만은
적어도 초원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스텝이란 말은 당연히 뭐 원스텝, 투스텝 할 때 그런 스텝은 당연히 아니고 네. 러시아 말에서 온 거예요. 아. 러시아 말 중에 이제 그 초원, 들판 이런 걸 뜻하는 말이 이제 스텝. 뭐 러시아식으로 말하면 스제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아. 여기서 스텝 기후란 말이 온 겁니다. 저 몰랐어요. 저는 저도 원스텝, 투스텝인 줄 알았거든요. 사막 다음 스텝인가. 네, 넥스트 레벨인 줄 알았죠. 네. 네. 그래서 요 스텝 기후 속에서 이제 말들이 엄청 잘 자라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텝 기후는 사실은 지구 곳곳에 분포를 하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은 가장 거대하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제 유라시아 스텝.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몽골 동부에 이르는 중앙아시아의 유라시아 스텝이 가장 거대하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일대는 바다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비구름이 제대로 이제 도달을 못하고 가로막히면서 강수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지는 지역은 고비 사막, 뭐 타크라막한 사막 같은 사막이 되는 거고, 강수량이 그나마 덜 적어진 지역은 이 스텝 기후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스텝 지대는 농경민이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크라이나, 네.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그 전쟁 중이지만은 옛날에는 유목민의 터전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일대를 정벌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벌해봐야 그 백성들을 이주시켜야지 온전한 자기 땅이 되는데 농사가 안 되니까 농경민들이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스텝 지대가 마치 사하라 사막처럼 완전한 불모지였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풀이 자란다는 것은 이 농사는 못 지어도 동물들을 몰고 다니면서 네. 이 유목 생활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목민들은 양도 키우고 뭐 소도 키우고요. 이런 동물들이 당연히 유목민들한테 소중한 자산이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동물이 바로 말이었던 겁니다. 말이 어떤 역할을 하였길래 독보적이었을까요? 이 말이라는 동물은요, 네. 태생적으로 이제 스텝 지대가 원산입니다. 아. 사실은 유라시아 스텝 원산은 아니고 네. 원래는 북미 스텝 지대가 원산이었어요. 아. 얘들이 그 빙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라시아까지 건너왔다. 보통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네. 얄궂게도 북미 현지에서는 현생 인류한테 다 잡아먹혀가지고 멸종을 아. 해버립니다. 아. 정확히는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말하고는 조금 다른 네. 이제 그 유라시아로 옮겨온 에쿠스 페루스들은 물론 잡아먹히기도 했지만은 네. 인류가 이 에쿠스 페루스를 길들이는데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에쿠스 페루스는 품종 개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말로 이제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바뀌게 됩니다. 네. 이 말이라는 동물은요, 애초에 스텝 지대가 원산이었기 때문에 스텝 지대에서 유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환경 적응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스텝이 아닌 곳에서도 네. 어지간하면은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말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그리고 빠릅니다. 빠르다는 것이 예를 들어 치타 같은 동물은 단거리는 정말로 빠르지만은 장거리 달리기에는 굉장히 약하다. 그런데 말이라는 동물은 단거리 질주도 잘하면서 장거리를 빠르게 달리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이런 능력은 말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 당나귀도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짐을 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느리다. 상식적으로 봐서 소를 타고 전투를 한다든지 소를 파벌로 쓰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당나귀도 있긴 하지만은 얘들은 말보다 작기도 하고 그리고 성질머리가 워낙 고약해가지고 아무래도 말을 대체하기가 힘들다. 뭐 돼지라든지 양, 뭐 라마, 알파카 이런 가축들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파카 목장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알파카들이 성질이 진짜 탈 수 있나요? 침 뱉어요. 인간한테 네. 침을 뱉습니다. 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네요. 왜 말이 말이 선택되었는지 아. 정말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낙타가 말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낙타라는 동물은 말에 비해 가지고 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라는 동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스텝지대 유목민들한테는 이 말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첫째로는
농경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투력을 얻게 되었다. 아. 둘째로는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유라시아의 광대한 스텝지대를 오가면서 동서무역을 주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흉노족이라든지 몽골족 아니면은 뭐 스키타이족 같은 옛날의 유목민족들 보통은 이제 그 굉장히 야만적이고 흉포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싸움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무역에 굉장히 열심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세련된 어떤 기술, 문화재 등등을 남기기도 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스텝지대라는 이 기후와 그리고 말이라는 가축을 기르게 되면서 이 몽골이 대제국으로서 세계사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제국이 된 데에는 이 칭기스칸보다 기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흥미로웠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칭기스칸이라든지 네. 몽골 기병의 역할은 당연히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칭기스칸이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이 몽골 기병에 아주 그 막강한 전투력이 없었다면은요, 당연히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를 동서로 이으면서 대부분을 지배하는 그런 그 세계 제국을 만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요, 인류사를 통틀어 보면은요, 몽골 제국만 대제국이 되었던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흉노 제국, 아틸라 제국, 금나라, 청나라 같이 이 유목민 아니면은 기마술이 뛰어났던 반농 반유목민이 건설했던 아주 큰 제국,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예를 들자면은 뭐 중국의 제국 아니면은 뭐 동유럽의 제국 이런 식으로 네.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이제 위세를 떨치긴 했지만은 몽골 제국처럼 유라시아를 동서로 잇는 유라시아의 대부분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식의 세계 제국까지는 발전을 못했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대략 10년쯤 전에 어떤 국제 연구가 몽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은요, 이 나무의 나이테 분석을 해보니까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할 무렵에 몽골 스텝지대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확인이 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은요, 네. 그 당시에 몽골 스텝지대는 그냥 비가 많이 온 정도가 아니고 아예 범람을 해버렸다. 심지어 사막의 오아시스조차도 초원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정도로 이제 비가 엄청나게 와버린 겁니다. 그런 비가 이제 몽골의 경제와 군사력에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엄청나게 오다 보니까 애초에 건조한 지역이었던 스텝지대에 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나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최종병기였던 말, 이 말들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뭐 소, 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컸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 식량 공급 그리고 경제력이 자연히 커지게 된다. 그러면서 인구 부양력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인구 부양력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그 결과는 당연히 몽골의 국력 그리고 군사력의 아주 비약적인 증강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기후변화 덕분에 몽골 제국은 굉장히 강성해졌지만은 이 당시에 몽골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몽골을 극도로 탄압했던 중국 북부의 금나라, 이 금나라는 기후변화 때문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조한 몽골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지만은 중국 북부는 굉장히 그 기온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금나라는 약해지고 이제 몽골은 아주 강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 북부, 몽골 일대의 지정학적인 관계가 바뀌고 이 몽골은 유목민 집단에서 제국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징기스칸 때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사막의 오아시스가 초원으로 변했고 또 그곳에서 이제 말을 많이 기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몽골의 그런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역사에 나타난 기후변화 말고 또 현재에도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태까지 말씀하신 산업혁명 이전에 나타난 자연적인 그런 기후변화와 또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들이 뭐 인위적으로 많은 걸 발전을 시키면서 나타나게 된 인위적인 기후변화와의 이 차이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후변화의 속도 그리고 정도에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죠. 기후변화 자체는
그 지구의 역사와 더불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그런 일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중생대 같으면은 네. 남극, 북극에 얼음이 거의 없었다. 뭐라고도 음. 알려져 있고요. 신생대를 보더라도 소빙기 그리고 온난기가 계속 되풀이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인류 문명이 생기고 나서도 지구 기온은 조금씩 변동폭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약간씩 상승해 왔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불을 쓰고 뭐 농지개간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인류 문명이 태동하고 나서 산업혁명 직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나 올랐느냐? 0.8도 정도입니다. 거의 만년에 걸쳐 가지고 1도 미만으로 오른 그런 셈입니다. 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인류가 문명을 안 만들어 가지고 뭐 불을 안 쓰고 농지개간을 안 했다면은 지금쯤이면은 지구는 다시금 빙하기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자연적인 기후 변화는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 가지고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당장 산업화 이전에는 인류가 아무리 불을 쓰고 농사를 짓고 개간을 해도 만년 동안 1도가 채 안 올랐다. 지금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기온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평균 기온이 1도만 오르거나 내려도 아주 극강대한 거대한 제국이 몰락하고 멸망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굉장히 힘겹게 지탱하던 문명이나 나라가 아주 큰 제국 아니면 부강한 나라로 이제 발전한다든지 그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기후 변화는 그 정도 선을 넘어선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50년이 채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두세기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대기 중에 방출된 이 온실가스의 양이 그 이전에 만년 동안 방출된 이 온실가스의 양보다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혁명 무렵부터 이제 20세기 후반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무려 0.6도나 올라버립니다. 산업화 이전 같으면은요, 몇천 년에 걸쳐가지고 일어날 변화가 겨우 200년 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제 그 이상 기후 현상,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뭐 때이른 폭염이나 또 작년과 같이 엄청난 홍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영향이네요. 맞습니다. 왜 뉴스에 보면은 네. 이런 것들이 왜 엘니뇨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 보도들 많죠. 이번에 또 장마와 폭염이 엘니뇨 때문이라는 기사가 많이 났었죠. 사실은 엘니뇨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지구의 어떤 그 대기, 해수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이제 그 남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종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요. 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 대기, 해수의 흐름이 교란이 되면서 엘니뇨의 주기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 곳곳에 온갖 그 자연재해,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이런 기후변화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실제 이상기후 현상을 좀 목격하신 경험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강릉만 보더라도요, 해안 침식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은요, 강문 해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경포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당 순두마을하고도 이제 가까운데요. 원래 굉장히 경치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산책로, 해수욕장도 있었고 그 근처에 보면은 유명한 호텔도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학교 일, 연구 때문에 한 번씩 가는 곳인데요. 네. 요즘에 강문 해변이 어떠냐 하면은요, 완전히 절벽이 돼가 있습니다. 해안 침식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가팔라진 정도도 아니고 네. 예전에 이제 산책로 그리고 아스팔트 길이 있던 곳이 완전히 그 무너져가지고 이 도로의 잔해들이 아주 흉물처럼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한반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반도 지형이다 보니까 삼면이 바다고 이렇게 해안선이 굉장히 많은 지형이다 보니까 이런 해안 침식이나 네. 해수면 상승 같은 것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해수면 상승도 인위적인 기후 변화로 일어나는 것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인위적인 지구온난화가 자꾸 이루어지면은요, 네. 당연히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수온이 높아지면은 네. 물의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령 빙하가 한 개도 안 녹더라도 네. 높아진 수온 자체 때문에 해수면은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면은요, 당연히 이제 그 해수면 자체가 올라가면서 물에 잠기는 부분이 늘어나기도 하고, 네. 여기에다가 수온이 과도하게 올라 버리면은 파도의 세기라든지 빈도 이런 데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수면도 오르고 파도의 세기, 빈도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심해지면서 예전 같으면은 해안선을 유지할 정도만 모래가 쓸려갔던 것이 네. 요즘에는 해안이 완전히 침식이 될 정도로 모래가 많이 쓸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해수면 그 상승 그러면은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정도를 네. 떠올리기 쉽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 속도를 보면은요, 전 세계 평균치보다 무려 10%나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 침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해수욕장인 곳이 문을 닫든지 네. 아니면은 바닷가에 세워놓은 그런 집이라든지 건물 이런 것들이 심지어 이제 그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런 일까지도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몇 년 전만 해도 이 해안 침식 문제는 주로 이제 동해안에서 일어났지만은 요즘에는 동해가 아닌 황해라든지 남해 이런 곳에서도 자꾸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해안 침식과 해수면 상승과 같은 이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인위적인 기후 변화가 전쟁과 테러와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또 봤어요. 기후 변화와 전쟁과 테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자, 전쟁과 테러 왜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그 욕심 때문 아닐까요? 그 그쵸. 기득권층이 그렇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네, 시스템에 네. 대한 다 뭔가 가지려는 그쵸.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네, 그런 욕망 욕망 때문이지 때문. 않을까. 맞습니다. 그것도 네.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도 뭐 전쟁이라든지 테러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 극단적인 사상이 횡행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네. 뭐 식량이라든지 물, 자원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져 가지고 극심한 경제난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정말로 이제 생존조차도 위협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싸움을 벌여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 살기 위해 가지고 뭐 땅이라든지 음식, 물을 쟁취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너무 이제 가난하면은 정말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수준을 넘어 가지고 최소한의 생활 조건도 안 되는 정도, 정말로 굶어 죽을 정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극단적인 사상에 당연히 물들기도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될수록 뭐 식량이라든지 물, 땅, 자원 이런 것들을 독점한 사람 아니면 세력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른다든지 강압적으로 지배를 한다든지 전쟁이나 테러를 자행하기도 아주 쉬운 환경이 나오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은요, 네. 매드맥스 영화에서 그렇죠. 악당들이 활개치는 것 이걸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극단주의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알 법한 뭐 ISIL이나 뭐 이런 세력들도 그런 영향을 받은 걸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들이 그런 기후 위기를 철저하게 악용한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ISIL이라든지 보코하람 이런 집단들을 이해가 된다, 공감이 간다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네, 없죠. 그쵸. 저희는 이제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죠. 왜 저럴 수 있느냐? ISIL이 활개를 쳤던 이라크 레반트 일대 아니면은 보코하람이 설치고 있는 나이지리아 이런 곳들은 기후위기에 극도로 취약한 지역, 기후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라크 레반트 원래부터 건조했는데다가 기후위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이라크 신정부가 사담 후세인이 실각한 뒤에 이라크 땅을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통치하지를 못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이 극단주의자들이 식수원들을 다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ISIL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더 심하게는 이런 테러 집단에 동조를 하고 이제 가입을 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벌어진 겁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 나이지리아에 보면은 차드호라는 아주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네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19세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알려질 정도로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조금씩 면적이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60년대 이전에 비하면은 무려 90%, 95%의 물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당연히 물이 증발한 곳은 사막이나 불모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나이지리아에는 극심한 식수난, 수자원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ISIL도 그랬지만은 이 보코하람도 나이지리아에 수자원난을 악용해가지고 식수원 아니면은 용수원 이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장악해버린 겁니다. 네, 진짜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상 기후 현상부터 뭐 이런 해수면 상승, 해안 침식,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이나 테러까지 정말 우리 인류 사회에 정말 다양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대안을 낸다는 게 참 어렵긴 한데요. 지금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 체제가 아주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 가지고는 기후변화에,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텀블러를 쓴다든지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작은 노력으로도 분명 기후위기에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정도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뚜렷해요. 왜냐하면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쟁,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합니다. 당연히 신자유주의가 아주 의미 있게 바뀌지 않는 다음에는 아무리 개인이 뭐 예를 들자면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 라고 한들 그 한계가 뚜렷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고 네. 대량 생산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막 뿜어내고 자원을 막 쓰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뭐 개개인이 뭐 순수하게 노력을 해본들 그 한계는 뚜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개인이 노력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고, 뭐 기업이나 이런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먼저 실행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물론 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말로 단칼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은 지금의 과학계, 학계에서는 한결같이 다양한 해결책, 대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90년대에는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었고 지금은 파리 기후 협약이 발효가 돼가 있는 상태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주로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실천이 못 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눈에 보이고 있는데도 그런 걸 무슨 음모론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뭐 현실, 경제, 뭐 성장 이런 이유 때문에 온실가스를 여전히 이제 내뿜고 그런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조차도 저지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통제가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눈앞에 돈벌이 아니면은 눈앞에 어떤 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과 몇십 년 안에 인류 사회, 인류 문명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재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인류 사회가 화석연료 기반의 어떤 산업, 문명을 탈피해 가지고 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등등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생물권 정치의 새로운 시대, 회복력 시대로 변모해야 된다는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에 정말로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해결책과 또 이런 대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수집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는데, 교수님도 혹시 집필하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셨나요?
인터넷에 보면은요, 이 칭기스칸을 일컬어 가지고 환경 전사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꽤 널리 이제 퍼져가 있습니다. 이 칭기스칸이 네. 그 세계를 정복하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도시들을 이제 파괴를 하면서 네.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줄었다. 아. 특히나 그 당시에 중국에서 네. 석탄의 사용이라든지 네. 경제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했었는데, 이 몽골 제국이 남송을 정벌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남송에서 뿜어져 나온 이 온실가스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 칭기스칸은 결과적으로 뭐 지구 온난화를 200년 가까이 늦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그냥 재미삼아 나오는 출처가 좀 분명하지 못한 그런 글뿐만이 아니고요. 맞아요. 심지어 언론 지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언론 지면은 심지어 학술 연구, 학술 논문을 근거로 삼아 가지고 이런 식의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원래 그 학술 논문의 내용은 정반대였어요. 애초에 그 논문 자체의 의도가 전근대 시대의 대규모적인 전쟁이 네. 지구 기후에 많은 변화를 줬다, 이런 식의 논리를 반박하려는 성격이 애초에 강했다. 그리고 그 연구에 따르면은요, 몽골 제국의 세계 정복이 네. 전근대 시대의 수많은 전쟁, 아니면은 뭐 대량 학살, 이런 것들 중에서 지구 기온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주기는 했다. 하지만은 그것이 말 그대로 이제 유의미하다, 정말로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기후 패턴을 확 바꾼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되게 작은 부분을 크게 약간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셈인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언론에서 논문을 제대로 안 읽었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꼭지, 네. 미약하지만은 그나마 이제 학술적으로 의미는 있는 정도다, 이런 것들을 마치 이제 징기스칸 덕분에 200년 빨리 왔을 지구온 인위적인 기후 변화가 200년이나 늦어졌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왜곡,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책에는 혹시 넣고 싶었지만 못 넣었던 내용도 있으셨나요?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노력, 방안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지면을 좀 할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책의 주제가 이제 역사책, 네. 세계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비교적 간단히 다뤘습니다. 너무 그런 곳에 너무 많은 비중을 쏟다 보면은 책의 방향이 자칫하면은 이제 틀어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다음 책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책을 집필하신 것 이외에도 또 블로그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후에 또 어떤 방향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이제 무엇보다가도 어떤 지필, 그 중에서도 요즘에 빅히스토리 그러지만은 네. 지리학자의 관점에서 어떤 문명이라든지 지구가 어떻게 이제 변해오고 발전해 왔는가, 이런 주제에 대한 지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요즘에 인류세 그런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죠. 네. 지리학자 입장에서 인류세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 성찰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필과 더불어 가지고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하는 내용들을 강연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주어지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책 내용에 대해서도 또 깊게 알아봤고, 교수님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에 방문해 주셔서 또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주셨는데, 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기후위기 문제, 그저 불편하거나 손해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인류의 생존, 문명의 존속 자체가 걸린 정말로 심각한 중차대한 문제예요. 불편함 때문에 도외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후위기 문제, 나아가서는 환경 문제, 생태 문제는 우리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정말로 절실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최우선시해야 될 그런 문제임을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스쌤도 이 책을 읽으셨고 네. 또 오늘 교수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맞아요. 뭐 독후감을 짧게 한두 줄로 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네. 정말 책을 일단 재밌게 읽었고요. 그래서 다른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읽어보시는 거를 강권드리고요. 네, 오늘 이야기했던 많은 내용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맞아요. 재밌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네. 책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인류의 시작이 이제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아까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고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대신에 이제 이 인류의 끝이 기후위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진짜 최우선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네. 정부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신 우리 이동민 교수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